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란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통계청이 작년에 자살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37분당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고령의 농촌지역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한창 자랄 나이의 청소년 자살 실태도 심각해서 대책이 정말 계층별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됐던 한 지도입니다. 노예 전처지와 백수웅덩이, 금수저 무기고 등 현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3포, 5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란 말까지 유행하며 청년층의 좌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층의 자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률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좌절에다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은 탈출하고 싶은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아이들 참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들 행복도가 OECD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게다가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나오십시오. 네, 박영진입니다. 네,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전국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4,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를 11개 구간으로 나눠서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직전 조사였던 2008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물질적 삶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려울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관련한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OECD 평균이 88.02점인데 우리나라는 72.37점을 기록해 평균에 턱없이 모자란 꼴찌였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67.58점으로 집계돼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로 이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인 가구 중심의 이웃 공동체의 형성이 좀 부재한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만족도와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공기나 수질 등 환경 부문 역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습니다. 이 중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돌봐주는 시간은 하루 6분에 불과했습니다. OECD 평균은 하루 151분이고 이 중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47분인 점을 고려할 때 극히 짧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에 그쳤습니다. 복지와 증세 논쟁이 불거지면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지 과잉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부담률 역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집계됐습니다.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 부담률은 24.3%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8위로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이번에 이제 난데없이 서민들 증세안을 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히 정역이고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증세할 수 없다. 정역을 만들어 놓고 재정은 파탄 났고 지금 최경환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 大きな原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さあ一体韓国国内で財閥がどんな役割を持っているのか、そこから解説いたしましょう。韓国には現在財閥と呼ばれるのが大体100以上あ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中でも10大財閥、党の財閥が大変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がこちらです。1位がサムスン、ヒュンダイ自動車、とかですね、LG とかロッテとか、こう聞いた名前大変多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りわけ8位のこのハンジングループというのがナッツリターン事件の大韓航空を所有している財閥なんですね。で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をですね、韓国経済全体で比較してみると韓国の経済事情がわかるんですが、こちら、はい、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が韓国経済の 76.5% に相当すると韓国のメディアで報じられたんです。圧倒的でしょ。じゃあ10大財閥に一体どれくらいの人が働い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こちら、これだけです。これ全部で2507万人の労働者のうちたった 3.6% の人が10大財閥で働いている。3.6% の人が売上高の 76% を稼いでいる。となると財閥とそれ以外の庶民との格差がものすごいってことが分かるでしょう。だからチャンスがないって言ってた。じゃあみんなにしてもそう財閥の企業で働くっていうことがものすごい大変だと。はい、そうですよね。そしてこの国民がこう財閥との間に感じている格差が一体どれくらいなのかというのをですね、じゃあ所得で比較してみましょうか。まずは韓国の平均年収、こうなってます。およそ340万円。ちなみに日本の平均年収は414万円なんですね。だからまあ日本よりはちょっと低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は韓国の財閥で働いている人とはどれぐらい年収が違うのでしょうか。最も高かった財閥 SK グループの SK テレコムと比べてみましょう。こちら1165万円、その差825万円。だから財閥一族になれなくてもこの会社に就職すればこれだけの生活が保障され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でなぜここまで財閥が大きくなったんでしょうか。これね、戦後の韓国っていうのはこう日本からの経済協力金を使って経済成長を遂げましたよね。それを支えたのが実は財閥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もちろん戦前の韓国にこんな財閥というのはなかったんですが、戦後韓国経済が成長してくるとですね、とりわけ軍事独裁政権があるわけでしょ。そうすると軍事独裁政権に取り入ってそこの政治家と密接な関係を築けばその政治家からいろんな仕事を回してもらえるわけですよ。それによってその政治家と密接な関係を築いた一族が大きく成長していった。これによって次々に新興財閥が生ま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정 개혁만으로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목표보다 무려 8조 5천억이나 세금이 덜 거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엉뚱하게 담배값과 주민세 등 서민들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참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현황입니다. 삼성이 232조, 현대차가 113조, SK가 70조, 이른바
10대 재벌이 61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 사내 유보금, 여기 노동자들이 기여한 건 없습니까?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내 유보금을 모아놨더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겠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재벌 편향적인 우리 기재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내 유보금 710조 원 어떻게 쌓였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 채무 15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 100조 냈습니다. 250조 재정적자, 나라 살림 거덜내면서, 그런데도 재벌을 계속 지원합니다. 재벌 세금 깎아주죠. 부자 감세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죠. 결국은 빚내서 재벌 대기업 지원해준 거,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간 게 저 710조 아닙니까? 거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합니다. 그 710조에 부자 감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세금 깎아줬으니까 그게 이익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과세 감면에 해준 거, 그게 710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부총리가 지금 뭐 부자는 개인이고요. 저기는 재벌 감세 해준 거 아닙니까? 법인세 지금 성역으로 만든. 법인이 무슨 부자입니까? 아니, 부자 감세, 우리 부자와 재벌 감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재벌 감세에 들어갑니까? 대기업 감세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재벌 감세해 준 거는 그럼 710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간 건 인정하십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그 사내 유보금의 결과치로 하는 거고요. 회계상의 개념이고, 저기는 유상증자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아니, 지금 이익 나서 거의 이익이 지금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고 비과세 감면해주니까 난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 그 사내 유보금 710조 쌓는 동안 서민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 주세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투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편의점 내에서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그게 710조 안에 들어갔죠. 동네 슈퍼는 그때마다 하나씩 감소했죠. 재벌 대기업이 한식 뷔페 전쟁했잖아요. 골목상권 직격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음식점 다 망했죠. 음식점의 피땀이 저 710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형마트, SSM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 다 줄었잖아요. 그게 바로 서민의 눈물이 저 710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 주세요. 청년 실업률, 만약에 지금 저렇게 9.3%, 실질적으로는 저 통계도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2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 주세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지금 몇 년째 계속 5조 원 이상씩 비과세 감면 받습니다. 그거 재벌 세금 안 깎아주고 만약에 청년에게 투자했다면 그럼 얼마의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16만 7천 명이 매년 가능한 겁니다. 바로 저 710조에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물을 청년들에게 빼앗아서 재벌들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게 710조예요. 네, 우리가 오늘의 상품권을 2천억 원을 배정을 하자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는 그것은 빚내서 서민들 퍼주는 거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돈을 아껴 쓰면서 재벌들에게 막대한 돈을 퍼준 결과 재벌들이 엄청난 특혜를 입었고 엄청난 이익을 냈고 그것이 710조로 쌓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재벌들을 도와줘야 낙수효과가 되어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 청년 일자리가 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되고 소득이 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얘기했는데 표를 얻고 나서는 지금 싹 안면을 바꾸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그걸 하겠다는 거죠. 710조가 1000조가 되고 10,000조가 될 때까지 온 국민은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서 정말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재벌들한테만 계속 모아주겠다. 그렇게 모아주면 일자리가 생긴다. 재벌을 모아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투자 안 하니까 또 뭐 투자를 한다고 또 혜택을 준다. 재벌들이 원하니까 노동자 쉽게 해고해주겠다. 지금 부채 보세요.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 가계부채 100조 늘어나고 기업부채 200조 늘어나고 공공부문 100조 늘어나고 나라 거덜 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이게 무슨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까? 나라 이미 거덜 났잖아요.
이 부채공화국 아닙니까? 이 부채가 저렇게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거꾸로 가고 있다. 뭐 2%밖에 안 되고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나온다. 이건 기획재정부 잘못이지 이게 어떻게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재벌입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재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는 끊임없이 재벌한테 잘 보이려고 재벌 편향적인 정책 그것만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벌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노동시장 더 유연하게 해달라.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경제의 위기는 엉뚱한 데 있는데 재벌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들, 가뜩이나 힘든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딱 보세요. 지금 이미 97년도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의 자산이 저렇게 늘어났다가 외환위기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12년도에 이미 그 수준이 넘어가고 있어요. 양극화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위기는 이미 눈앞에 와 있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 올릴 거면은 담배값을 올리지 세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담배값 안에 세금을 올린 거잖아. 뭐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건데 본래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본래 이제 정책 목표라는 것은 보통 다른 말이 없으면 보통의 일반적인 국민 다수를 염두에 두고 한다고 보통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국민한테 뭐가 좋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뭐가 좋다라는 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했을 거다. 행복 순위는 143개 나라 가운데 118위. 그러니까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행복감이 높았던 나라는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닥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닐 텐데 왜일까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행복감 조사는 GDP, 즉 나라가 얼마나 부자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재미가 있는가, 즉 사람들의 일상의 행복도를 조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국민 행복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행복감은 세계 바닥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음이 도통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의 부유층이 전체 재산의 18%를 갖고 있지만 하위층 40%가 갖고 있는 재산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We need to focus much more on the bottom 40%. They are losing ground. And the fact that they are losing ground blocks social mobility and brings down economic growth. 어려울 때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관련한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OECD 평균이 88.02점인데 우리나라는 72.37점을 기록해 평균에 턱없이 모자란 꼴찌였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67.58점으로 집계돼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로 이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인 가구 중심의 이웃 공동체의 형성이 좀 부재한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만족도와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공기나 수질 등 환경 부문 역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습니다. 이 중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돌봐주는 시간은 하루 6분에 불과했습니다. OECD 평균은 하루 151분이고 이 중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47분인 점을 고려할 때 극히 짧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통계청이 작년에 자살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37분당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고령의 농촌지역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한창 자랄 나이의 청소년 자살 실태도 심각해서
대책이 정말 계층별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됐던 한 지도입니다. 노예 전처지와 백수 웅덩이, 금수저 무기고 등 현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3포, 5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란 말까지 유행하며 청년층의 좌절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층의 자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률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좌절에다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은 탈출하고 싶은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아이들 참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고 그런데 이제 별 수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 大きな原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さあ一体韓国国内で財閥がどんな役割を持っているのか、そこから解説いたしましょう。韓国には現在財閥と呼ばれるのが大体100以上あ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中でも10大財閥、党の財閥が大変大きな力を持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がこちらです。1位がサムスン、ヒュンダイ自動車、とかですね、LG とかロッテとか、こう聞いた名前大変多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りわけ8位のこのハンジングループというのがナッツリターン事件の大韓航空を所有している財閥なんですね。で、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をですね、韓国経済全体で比較してみると韓国の経済事情がわかるんですが、こちら。はい。すごいな。この10大財閥の売上高が韓国経済の 76.5% に相当すると韓国のメディアで報じられたんです。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들 행복도가 OECD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게다가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나오십시오. 네, 박영진입니다. 네,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한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전국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4,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를 11개 구간으로 나눠서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또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직전 조사였던 2008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물질적 삶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려울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에 그쳤습니다. 복지와 증세 논쟁이 불거지면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지 과잉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부담률 역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집계됐습니다.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 부담률은 24.3%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8위로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이번에 이제 난데없이 서민들 증세안을 뜻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히 성역이고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증세할 수 없다. 성역을 만들어 놓고 재정은 파탄났고 지금 최경환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